오늘의 플러스, AI 인프라의 종착지, 우주의 가능성을 알아봅니다. 항우연 원장으로 3차 나로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분인데요. 김승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먼저 네. 워낙 저희가 생경스러운 분야라서 예, 예. 개념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센터 하면 당연히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네, 생각하는데 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 이건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꼭 같은 것을 우주에 올리자는 거죠. 아,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저는 전력 사용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냉각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기능상으로는 지상 데이터 센터, 저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요즘 열심히 하니까 예. 이제 지상 데이터 센터라고 따로 얘기를 하는데 예. 지상 데이터 센터는 뭐 예를 들면 그 굉장히 성능이 좋은 서버를 다량으로 모아가지고 네. 그 계산 능력을 주는 그 슈퍼컴퓨터라고 하죠. 네. 그런 슈퍼컴퓨터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라든지 뭐 기업이란 큰 기업에는 전산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요즘은 대부분 전산실 직접 두질 않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말로는 그런 그 서비스를 받는 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도 하고 있죠. 그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메인보드에 CPU, 그다음에 그 메모리, 그다음에 램이라고 하죠. 그다음에는 그 저장 장치들이 이제 뭐 SSD나 옛날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이 있었죠. 예전에는 사실은 슈퍼컴퓨터에는 GPU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요즘은 GPU가 주인공이 됐어요. 음. 제가 2002년에 제가 슈퍼컴퓨터를 좋아해가지고 네. 학생들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편지를 써가지고 지원금을 좀 받고 인텔에서도 받고 삼성에서 받아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뭐 그때는 제일 한국에서 제일 빠른 걸 만들었는데 네. 그때 제가 만든 건 260개의 서버 박스를 썼는데 GPU는 한 개도 없었어요. 아. 그런데 요즘은 GPU가 AI 발전, 그다음에 예. 뭐 코인을 채굴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한 성능의 그 특히 행렬 연산에 강력한 이제 능력이 필요하니까 예. GPU가 주인공이 돼 버렸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우는 것도 시대의 어떤 수요에 부합하는 형태로 바뀌어가면서 GPU가 중심이 됐는데 네. 지금 우주 데이터 센터도 이 GPU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리겠다, 그 얘기인 거군요. GPU가 더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CPU를 사용하는 그 응용들은 어떤 것들은 계산량이 아주 많지는 않으면 네. 자기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우주 데이터 센터는 강력한 성능의 데이터 센터를 올려서 거기에 엄청난 그 성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GPU가 중심이 돼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GPU가 중심이 된다는 건 지상의 데이터 센터들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고사양의 데이터 센터가 우주로 가는 게 적합하다, 그 얘기신 건가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예. 지상의 데이터 센터들은 보통 뭐 한 4종류, 5종류로 해서 아주 수백 개, 수백 개의 서버를 둔 것에서부터 예. 몇 천 개, 뭐 예를 들면 5천 개, 뭐 전력 사용의 1메가 뭐 얼마 전력 사용이 얼마냐 뭐 이런 데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데 예. 그중에 메가 스케일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제일 크죠. 예. 메가 스케일 데이터 센터 같으면 전력량을 100메가와트를 쓴다든지 이상을 쓴다든지 아니면 서버 박스가 뭐 500개, 5천 개 이상이든지. 근데 서버 박스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GPU를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서 서버 박스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 XAI가 미국 멤피스에 설치한 슈퍼 데이터 센터는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제일 센. 네. 이 하이퍼스케일 그 데이터 센터는 GPU는 10만 개를 꽂았었고요. 예. 지금 현재는 20만 개가 됐다는 얘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서버 박스는 그만큼 많지는 않아요. 한 박스 안에 여러 개의 GPU를 꽂으면 또 그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세종시에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렇죠. 뭐 춘천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의 대표 주자들은 어느 정도 사양의 데이터 센터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그 각세종이라든지 각 춘천은 아닐 거라고 보고 각세종
사용은 하이퍼스케일 수준 정도는 된다고는 예. 약간 모자라는데 그게 전력 그 전원 장치는 한 270메가와트쯤 설치를 하는데 지금 사용은 한 60메가와트 이 정도를 쓰는 것 같고 네. 지금 GPU는 그 A100을 아마 한 2천 몇 개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성능으로 봐서는 전 하이퍼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고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하나죠. 네. 우리나라도 그럼 나름대로 규모감 있는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확장할 수 있고 구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도 있군요.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 지금 굉장히 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 통신 3사도 네. 다 상당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 당장 가장 성능이 빠른 것은 삼성전자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알겠습니다. 연구에 쓰기 위해서요. 예. 자, 그런데 데이터 센터 뭐 단순 서버 시설이 아니라 AI 시대에는 이제 핵심 인프라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예전과 비교했었을 때 데이터 센터의 본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로 꼽으세요? 예전에는 사실상은 CPU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응용을 했었죠. 우리가 저기 금융기관이나 은행에서 돈 계산할 때는 CPU를 쓰지 예. 그 GPU를 꼭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 GPU는 원천적으로 시작 자체가 그래픽을 빨리 뿌릴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코인 채굴하고 AI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의 행렬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GPU는 아주 심플하게 몇 가지 간단한 행렬 계산이라든지 네. 이런 몇 가지 일에 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논리적인 처리 이런 건 CPU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GPU 사용하는 양이 엄청 많아지면서 GPU as a service 이런 것들이 막 생겨서 장사를 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GPU가 주인공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 증시를 보면요. 네. 요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사들의 시총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가 뭐 5조 하다가 요즘 조금 뭐 AI 거품론 때문에 조금 내려갔지만 4조 예. 정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메타 등등 전부 다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죠. 뭐 애플은 아직은 데이터 센터를 기반해서 돈을 벌지 않지만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만 가진 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상당한 수입을 얻어서 그 미래 전망이 좋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찾아본 내용으로 보면 탑 10 랭킹 안에 네. 한 9개 정도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이야, 미국 증시의 탑 10 중에 9개 정도가 데이터 네. 센터 관련한 네, 회사다. 이야. 멀게 가깝게. 예, 예. 정말 데이터 센터 중심의 생태계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큰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네. 시총으로도 주목을 받고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술적으로도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야, 우리 지상에는 데이터 센터 더 지을 데도 없어 보이고 이 전력은 어디서 가져오며 물은 또 어디서 가져오며 다양한 고민이 있다 보니 우주까지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이 뭐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뭐 많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문제점은 전기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샘 알트만 오픈 AI 설립자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그 고객들은 쉽게 이렇게 추론을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답을 구하시지만 네. 우리로서는 $100 지폐를 용광로에 태우는 것처럼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쓰니 큰 이제 불편함이죠. 전기값이 크게 작용한다는 말씀이고 그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국제 에너지 기관에서 한 2002년에 예측한 보도한 걸 보면 한 2% 전 세계 전력 사용량 2% 정도를 데이터 센터가 썼는데 내년쯤에는 그게 한 두세 배쯤 늘 거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 증가하는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발전소를 많이 지으려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우리 탄소 중립화를 가는 뭐 세계적인 추세에도 어그러지겠죠. 그게 또 그렇네요. 문제점이고. 예. 그다음에 냉각이 이제 또 큰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냉각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물 부족이 또 문제가 되는 곳에서는 예. 주민들이 민낯
진론이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공기 중으로 막 뿌리든지 열을 뿌리든지 예. 아니면 그 뜨거워진 물을 바다나 강으로 뿌리면 수상 행태가 해상 생태가 바뀌어서 그렇죠.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이 말이 많습니다. 예. 어찌 보면 지상의 데이터 센터를 더 건립할 때마다 우리 일종의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 기피하는 시설로 우리 동네 오지 마라 이런 대표적인 시설물이 데이터 센터였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일산 지역에서 제가 예. 알기에는 두세 개의 그 데이터 센터가 설계할 때도 저 문제가 있었지만 준공하고서도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애먹은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에다가 설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 우주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점 그 컴퓨팅 파워가 많이 요구되는 고사양의 데이터 센터일수록 냉각 문제도 같이 똑같이 비례해서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냉각하는데도 전기를 씁니까? 우주에 올라가면 냉각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전기를 안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 다른데 전기를 쓰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 다시 말하면 열을 이렇게 옮겨주는 네. 그 다시 말해 히트 파이프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쓸 수 있는데 저는 네.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예. 이제 연구를 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우주 태양광 발전을 해서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 발전한 양을 이제 우리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 컴퓨터가 사용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사용한 전기량 물론 인공위성 다른 것들도 인공위성 자체로서도 전기를 좀 쓰겠지만 예. 그건 전부 열로서 나오고 그것을 적절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는 거죠. 예. 적절히 운용될 수 있는 온도 레인지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히트 파이프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열을 끌어내 가지고 예. 심우주를 향해서 방해를 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게 될 겁니다. 예. 그 부분도 뭐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는 있지만 일단 제가 계산을 해본 걸로 보면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가 우주 데이터 센터 회사를 한 1년 전에 차렸는데요. 우주 그 계산에 의해 계산을 해보면 한 태양 전지판의 한 3분의 2 정도가 방열판 사이즈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해서 있어야 될 테니까 발전하니까 태양 전지판 뒤에다가 붙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햇볕이 안 비쳐서 예. 그 우주 심우주를 지속적으로 향할 수 있으니까 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예. 한번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도 냉각을 하기 위해서 전력을 일부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주로 가면 그 전기를 거의 안 써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지상의 데이터 센터에서 냉각에 사용하는 전력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몇 %나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네. 따라 다르죠. 아주 잘 설계한 사람은 완전히 자연풍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면 건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렇지만 네네.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제가 보기엔 40%에서 한 60% 정도가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간단하게 반반이다. 네. 컴퓨터 시스템이 50% 쓰고 냉각 시스템이 50% 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우주로 갔었을 땐 전력 소비량이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네네. 냉각에 사용되는 전력 소비량만큼은 일단 바로 직접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예, 50%라면 반은 제외하고 갈 수 있는 아,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상에서 100메가와트가 필요하면 예. 우주에 가면 50메가와트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예. 생각하죠. 그리고 또 물을 끌어오고 물을 또 다시 재활용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의 시설 투자도 우주에는 없는 거네요. 그건 필요가 없죠. 네. 예. 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자꾸 얘기하기 시작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그럼 우주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렸을 때 가장 큰 장점들, 전력 사용을 덜 해도 된다, 물을 안 사용해도 된다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말씀하신 전력 사용이 적다, 네. 물을 안 사용한다, 이게 제일 그것이 크군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예. 봅니다. 이제 나머지들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약점이요? 예, 그럼 약점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약점은 일단 그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그 우주 환경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주 그
방사선에 아. 차폐를 해야 됩니다. 차폐를 예. 하게 되면 굉장히 무거울 거고 그다음에는 지상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인공위성이 필요하죠. 위성이라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예. 그다음에 전체가 굉장히 무거우니까 발사비가 굉장히 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단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KPEX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 투자가 돈이 더 많이 드는 예. 거죠. 그 대신에 오펙스가 굉장히 적게 든다는 거죠. 오퍼레이션 운영에는 전기값이 거의 안 되니까 네. 아주 적게 될 것이다. 네. 그게 하나의 더 아까 말씀 못 드린 장점이겠네요. 그렇네요. 운영비가 거의 안 든다.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일정 수준 이상만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 우주 데이터 센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운영비가 워낙 적게 드니까 그렇죠. 시설 투자 비용 빼고도 남겠는데요. 뭐 그런 장점도 있겠죠. 예. 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뭐 4, 5년 정도 수명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 부품들이 성능이 예. 한 3, 4년이면 엄청나게 변하잖아요. 지금 요새 같으면 뭐 그 속도로 계속 변할지 모르지만 네. GPU의 그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한 네. 4, 5년 지나면 다시 오르는 게 좋고 또 인공위성도 낮은 궤도에 올리면 수명이 좀 짧기 때문에 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주에서 이 데이터 센터 운영할 때의 전력원은 태양광에서 조달하는 겁니까? 그렇죠. 처음에 제가 잠깐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좀 이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방식을 추진할 때는 기존 방식보다 경제적인 비용이 절감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도 절감됐을 때 새로운 방식을 추진하는데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약점도 있다고 하신 게 그 무거운 거를 올리고 뭐 인공위성과 같은 신규 설비도 해야 되고 차폐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또 단점일 수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다 고려했어도 네. 지상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 것보다 우주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과학계에서는 보는 건가요? 과학계에서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보는 것까지는 잘 네. 모르겠고 아직은 아닌 네. 것 같고요. 저희 회사가 한번 추산을 해봤습니다. 네. 작은 시험위성 혹은 한 100메가와트 정도 쓰는 시험위성을 추산을 해볼 때 KPEX는 거의 비슷하다고. 왜냐하면 거기는 땅값은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비도 또 다른 형태의 건축비는 들지만 안 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KPEX는 좀 유사하게 나왔고 OPEX가 적게 드니까 이롭지 않느냐. 만약 KPEX가 좀 더 들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발사비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발사비는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스페이스X가 네. 해결하겠죠. 예. 또 이런 것도 방법이겠네요. 너무 무거운 걸 한 번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면 올린 다음에 위에서 다시 모듈 형태로 조립한다든가. 당연합니다. 예. 굉장히 커서 예를 들면 500톤, 1000톤짜리가 거대한 이제 예. 데이터 센터를 올리게 되면 그걸 모듈로화해서 쉽게 조립할 수 있게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주 정거장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주 예. 정거장에서 우주 정거장 3, 40년 됐으니까요. 예. 지금 기술은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발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이지 않습니까? 예. 컴퓨터는 한 1초도 중지하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예. 우주 궤도에 한 2,000km, 3,000km에 돈 더스크 태양 동기 궤도라는 게 있습니다. 좀 네, 어려운 네. 건데 여명 황혼 한국말로 하면 이제 태양 동기 궤도인데 예. 그 궤도 한 2, 3,000km에 올리면 1년 내에 가도록 항상 태양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궤도는 항상 태양이 떠 있는 궤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돌면서 그 궤도의 그 지상에는 예. 밤이더라도 예. 한 2, 3,000km 올라가 있으니까 올라가면. 태양이 둥그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항상 태양볕을 바라보는 거죠. 예, 예. 그런 궤도에 올라가서 하게 되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약점이 좀 있을 수가 예,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낮은 궤도로 가면 좋을 수가 있는데 조금 낮은 궤도로 가면 그늘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배터리를 좀 싣고 가서 하는데 배터리가 워낙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완충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제 생각에는 한 2, 3,000km로 올라가는
뭐 그게 좀 방법이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황혼 여명 궤도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제가 아는 기초적인 상식으로는 어떤 나라가 어떤 위성체를 올려서 그걸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기 나라와 그 위성의 궤도의 위치 이게 좀 호환성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우주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지상 데이터 센터와 하이브리드 상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연결이 예, 되는군요.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자기네 나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예. 지상국 몇 개하고 연결을 하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네. 그래서 전체 연결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궤도가 꼭 어디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전혀 사용 못하고 어떤 나라만 사용한다 이런 이슈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런 건 거군요.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뭐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아, 그 궤도를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할 예. 수는 있고. 예. 근데 뭐 여기에도는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우주의 그 우주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때 있어서는 방사선 문제도 좀 이슈가 있다. 그래서 차폐를 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그건 예. 뭐예요? 지금은 이제 지구 자기장이 예. 그 태양에서는 태양풍을 막아줘 가지고 우리 지금 인간들은 여기서 안락하게 살죠. 덜 안락하게 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에 올라가면 거기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벤 알렌 대라는 게 있죠. 방사선 대가 있는데 그 인너 벤 알렌 대하고 아우터 벤 알렌 대가 있는데 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주범입니다. 엄청난 그 방사선 강도를 가진 파티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이게 컴퓨터 내부로 침투를 하면 컴퓨터 부품을 죽이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라 그래서 지나가면서 0이었던 걸 1로 지가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래요? 결과가 달라지지 아, 않습니까? 방사선이 그런 역할이 있군요. 그런 역할이죠. 작은 효과가 소프트웨어라고요. 예. 센 거는 아주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비싼 인공위성들은 굉장히 비싼 CPU를 씁니다. 아. 시중에서 한 $100짜리를 한 10만 달러 이렇게 주고 예, 사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방사선에 강한 부품이죠. 그런데 우주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은 부품을 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폐를 적절히 잘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걸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운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에 앞서서요. 우주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제가 2,000km, 3,000km를 또 올라가서 또 가보니까 네. 그게 좀 벤 알렌데하고 이렇게 겹치는 데가 또 많아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그 방사선이 약한 궤도를 찾아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이제 해야 될 고민하시는, 연구 분야고 예. 뭐 국가적으로도 해야 될 연구 네.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주에도 나름대로 우리 기상 환경처럼 그런 환경들 중에 하나가 방사선 문제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장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위치 이걸 찾는 게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적절한 하나군요. 궤도죠. 아, 그런데 얘가 이제 돌아다니니까요. 예. 어느 한 군데서만 적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적은 곳은 찾아가야 돼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건 뭐 시뮬레이션 통해서 충분히 하니까 예. 뭐 이해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우주에서도요, 제가 아는 기초적인 상식에는 뭐 태양의 흑점 활동으로 갑자기 굉장히 큰 상황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건 영향이 없는 겁니까? 그런 영향도 뭐 있게 되죠. 예. 좀 그 이제 그 방사선 활동이 좀 더 세지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미리 일단 예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예. 되고 정말로 예측하는 게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네. 큰일이 나는 거죠. 우리 뭐 엄청난 지진이 나는 예, 거나 예. 마찬가지죠. 아,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데이터 센터가요, 많은 인공지능 관련한 학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이게 갑자기 전압이 불안전해서 전력이 끊기거나 해서 그럼 끊겼다가 그냥 다시 키면 AI가 옛날 성능으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옛날만큼 성능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안정적으로 항시 24시간 가동이 돼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던데 예. 그런데 우주라는 공간은 지금 지상과 달리 네.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죠. 리스크를 기업들이 감내할까요? 지금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우주 데이터 센터는 모듈형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부품별로 문제가 생길 것들은
이 리단던시라고 네. 아주 여러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고 한 두세 개의 그 시스템 중요한 시스템은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 고장나면 쓸 수 있게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설계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일종의 스페어 타일 같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보고서 고장나면 이렇게 가려내고 하는 네. 뭐 그런 기능들은 지금 이미 저기 서버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모듈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이걸 꼭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 지금 요새는 미국에는 우주 예인선이라고 영어로 스페이스 타그라 그럽니다. 예. 우주 예인선이라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 있어가지고 예. 우주 예인선이 부품을 끌고 와서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아,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우리 사업이 잘 가서 막 어느 크게 번성을 하게 되면 그 스페이스 데포라고 우주의 창고 예. 같은 걸 띄워가지고 예. 거기에 가서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꽂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제가 생각한 거 이상이네요. 우주에 창고도 있고 예인선도 있어서 그 창고에다가 부품 끈에다가 갖다 바깥 껴주고 뭐 망가진 건 우주 바깥으로 저기 버리든지 아니면 창고에 그렇죠. 넣어놓든지 하면 되네요. 뭐 대부분 밑으로 버리는 게 안전하죠. 밑으로 예, 버리고. 예, 예. 정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까지 상당히 많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 언제쯤 예상하세요? 저는 뭐 회사를 이제 차린 마당에서 예. 저는 한 5년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한 2년 내에 시험 위성을 뭐 1년이나 2년 사이에 미국이나 중국은 이미 위성을 올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위성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그 결과들이 자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한 1년 내에 올려가지고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되면 1년, 1년 반에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메인 그 위성을 올리기 시작하면 3, 4년 후에는 제법 올려가지고 5년이 넘으면 뭐 상당한 건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는 물론 엄청난 투자가 뒤따라야 그렇게는 되는 거죠. 하겠죠. 예. 그러면 우주 데이터 센터로 5년 뒤부터 우리 눈에 보여질 수도 있는 그 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구분하는 기준들 중에서 예. 학습 데이터 센터다, 뭐 추론 데이터 센터다, 뭐 이런 분류들도 있던데 네. 그 중에는 뭐 어느 정도가 더 많을까요? 저는 그 훈련이 주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훈련이. 생각합니다. 예. 추론은 빨리 답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거는 조금 불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외국 같으면 지금 그 스타클라우드라고 외국 중 미국이죠. 예. 미국에 얼마 전에 스페이스X로 한 60kg짜리 시험 위성을 발사했는데 걔가 올라가 가지고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벌써 이제 어떤 결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건 뭐 계산을 많이 한 건 아니니까. 예. 저 GPU 하나 달고 올라왔으니까 큰 건 아니죠. 야, 그러면 혹시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보다 전송 속도가 늦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전송 속도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지상에 있는 분이 바로 옆에 컴퓨터를 놓고 쓰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렇지만 3,000km, 2,000km, 3,000km는 정지궤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그 지연 시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주 공간을 전파가 진행하는 속도는 광5보다 50%더 빠릅니다. 30만 킬로미터인데 광5는 대부분 최고로 해봐야 20만 킬로미터 per second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멀리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면 차라리 우주 데이터 센터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요. 예. 오. 야, 이거 그러면 속도라는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부분마저도 있는 예, 거네요. 정말 기대가 되는 분야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요소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년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볼 것 같다 말씀 주셨는데, 예. 요게 구현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기술적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냉각. 고기도 이제 전기는 많이 안 쓰지만 냉각을 하기 위해서 히트 파이프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되고 열을 빼내는 그 더멀 페이스트 같은 것들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네.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가장 큰 것은 어떻게 이 대형의 그 물건을 값싸게 올리느냐. 발사가 가장 장애 요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을 제외한 나머지 발사체 회사의 로켓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팔콘 9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인공위성이니까 이것도요. 네. 이 위성을 싸게 만드는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공위성들은 굉장히 비싸게 만듭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는 아리랑 위성도 2억 달러, 3억 달러쯤 합니다. 그렇게 비쌌군요. 그런데 앨런 머스크는 초기 위성은 20만 불 했고요. 예. 스타링크 위성을. 예. 지금 현재도 100만 불 이내에 위성 하나를 만듭니다. 예. 한 번에 거의 30개씩 올리니까. 예. 그래도 돈은 많이 들지만요. 그래서 그런 센스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앨런 머스크처럼 여기도 대량 생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품이나 여러 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위성을 그렇게 싸게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 된 겁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의 최고의 특징은 그 소위 그 정주영 회장님 방법 예. 최고 빠르게 예. 너무 머리만 굴리지 말고 빨리 가서 실행해라. 해봐. 실험해보고 실패하면 당신 머리 나보다 좋지는 않을 거 아니야. 빨리 가서 실험해보고 고장나면 잘못되면 왜 잘못됐는가를 예. 알아내라. 그래 예. 초스피드로 하죠. 네. 그래서 초스피드로 개발 시간이 짧아서 돈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는 대량 수직 계열을 한 거죠. 네. 거의 대부분 자기가 합니다. 맞아요.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 거의 몇 개 부품 말고는 다 지가 만들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 공장이 재료가 들어오면 로켓이 나간다고 했죠. 그 영어로 materials in, rockets ou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 안 찬 거죠. 예.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인공위성 스타링크는 대량 생산하지 예. 않습니까? 스타링크 이미 10,000개 이상을 발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대량 생산이 아니고는 다 갈 수가 없죠. 그렇네요. 대량 생산을 하니까 굉장히 싸죠. 그다음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부품을 써서 싼 부품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예. 대체할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네. 복잡한 방법을 쓰죠. 예. 지금 말씀 주셨던 그 일론 머스크의 경영자 스타일상 예. 또 본인이 요즘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직접 언급도 하는 횟수가 늘고 있고요. 네. 그럼 머지않은 수순에 본인이 만들고 있는 그 스페이스X 그 회사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정말 대량으로 올리는 시도 조만간 미국에서는 일어나겠네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예. 일론 머스크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자인 제프 베조스도 예. 지금 뭐 자기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좋았는데 지금 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그 친구들이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스타링크라는 엄청난 사업, 예.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뭐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그다음 제프 베조스는 일론 머스크한테 지면 안 되죠. 네. 제프 베조스도 글로벌 인터넷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걸 올리려면 지금 전 세계 로켓 다 스페이스X 빼고 나머지 로켓 다 동원해도 원하는 시간에 올릴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죠. 그게 당장 현안으로 했습니다. 네. 긴 현안으로서 데이터 센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다면 빨리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놔야 된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로켓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인데 예. 그 교통수단을 먼저 사용해서 올려야 될 다른 화물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예. 우주 데이터 센터가 조금 순위에선 뒤로 밀릴 수는 있지만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제가 멤피스 그 데이터 센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많이 짓는 게 불리해지면 올리기 시작하겠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요. 데이터 센터가 워낙 환경에 위해되는 요소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환경 규제라든가 환경 관련한 이슈가 더 많아지고 높아지면 예. 경제성이 우주 데이터 센터 올리는 게 훨씬 더 높아지니까 바로 발빠르게 전환되겠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뭐 유럽은 뭐 아시다시피 느려 터져가지고 연구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럽 우주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 보고서 뭐 굉장히 길게 잘난 설계도 조금 하고 했는데 그 결론이 이겁니다. 탄소세 제도가 예. 지속되면 예. 그 세금 탄소 세금 이렇게 팔아가지고 걷어서, 예. 팔아가지고 팔아서, 탄소 그 뭐 권한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네요. 예. 야. 자,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는 성큼성큼 우주 데이터 센터의 턱밑까지 와 있는데 예.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턱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이미 한 6개월 전에 예. 위성을 12개인가 14개인가를 올렸어요. 아. 조그만 위성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메인으로 막 지상에 있는 계산 필요량을 계산하는 건 아니고 예. 자기가 올라가면서 몇 개의 위성은 지구를 관측합니다. 관측 자료가 처음에 하면 양이 많으니까 그걸 크게 줄여가지고 지상에서 쓸 수 있는 양으로 바꿔줍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줄여가지고 계산. 그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거든요. 예. 코어 컴퓨팅이 아니고 엣지 컴퓨팅을 수행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또 이렇게 하는데 많이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약간 후발주자가 돼버렸잖아요. 예. 늦는 바람에 후발주자들이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중국 둘 다 AI 강국을 가장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두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예. 이게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지상 데이터 센터로 연동해서 쓴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이게 유선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된 내용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송수신하는 내용이 예, 예. 이게 무선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걸 누가 빼가거나 하는 이게 보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 경우는 우리 휴대폰이나 다른 것처럼 사실 유선보다 쉬울 수 있다는 사람도,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어려우면 레이저로 보낼 수도 있는데 예. 레이저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예. 강력한 전류를 한 방향으로 지상에 있는 정확한 위치로 안테나로 정확한 위치로 보내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서 캐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그것도 하겠죠.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일반인들이 쓰게끔 하다 보니까 예. 이 전류도 캐치하기도 좀 쉽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예.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 경우는 전용선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우주 데이터 센터 기반의 서비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워낙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그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그래도 큰 예. 걱정은 없다. 그러니까 지상하고 다르다면 네. 우주에서 지상 데이터 센터 안테나까지 오는데 이제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일반 사용자들은 내려와 가지고 네. 지상에서 사용할 때 지상 백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네. 쓰니까 그건 똑같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예. 우주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지상에는 전혀 데이터 센터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거와 호환되는 중요한 지상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라면 굳이 두 개를 만드는 거가 더 비효율적인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효율성 면제에서 예. 이제 양쪽에 있으면 서로 결합을 해서 추론처럼 빨리 해야 되는 건 지상에서 예. 해주고 이렇게 이제 거기 영업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안테나 옆에 조그만 수신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전혀 문제는 없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저는 두 개를 동시에 감으로 해서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중 간에 워낙 어떤 안보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 데이터 센터가 안보상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중국 말고 유럽도 우주 강국인데 예. 유럽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은 계속 연구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이 됩니다.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원래 예산 문제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옛날 선진국들은 다 모든 행정이 느려 터졌잖아요. 예. 그다음에 유럽은 우주는 그 EU 행정 조직이 아니고 그냥 우주에 관심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우주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객출해서 하니까 n분의 1을 해야 됩니다. 자기 낸 돈만큼 자기 일이 생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낸 돈에 대한 몫은 어디냐 이거 갖고 한참 얘기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로켓 산업도 지금 거의 파괴당하고 있고요. 네. 일론 머스크한테 유럽은 제가 보기엔 큰 경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큰 경쟁은 가장 빠른 게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죠. 중국이군요. 중국은 놔 먹으면 하니까. 네. 우리 황우연 원장님을 역임하신 분에게 네네. 좀 송구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와 있나요?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는 저는 한 2년 전부터 이걸 해야 된다 그러고 산업체 삼성에 가서도 예. 얘기를 했고 한화 이런 데서 막 제 나름대로 최고직을 했는데 결국 온화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온화선까지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 우주청에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우주 데이터 센터가 우리의 미래다. 실제적으로 우주 경제를 구현하는 데는
저는 우주 기술과 우주 경제가 되려면 자체적으로 가야 되냐고. 국민 그렇겠죠. 세금에 기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우주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 기술과 기존에 있는 산업 분야가 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예. 기존에 있는 산업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우주 기술을 가장 많이 쓸 건 IT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저는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고 서로 이제 통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주청이 미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니까요. 지금의 기술 발달 속도를 봤었을 때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 그 다음에 우주 발사체를 올리는 능력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점점 우주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여러 모듈들이 그렇죠. 규모의 경제로 대량 생산하면서 단가도 낮아지고 하면 맞습니다. 정말 큰 축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그게 보편화됐을 때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 중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중에서 가장 취약해지고 이거 앞으로 이 회사들은 이런 산업 분야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계 서버 이용해주는 이런 솔루션 국산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이통사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를 제일 걱정하세요? 뭐 저는 크게 뭐 피해는 안 끼칠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가 뭐 작은 가 치면 뭐 150개에서 막 300개까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2기가와트까지의 전력을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가 원자력 발전 2개 정도의 파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그마한 회사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회사한테 자기 시스템을 팔아요. 그렇죠. 지입제식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운용이 되니까 막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기존 회사들이 크게 피해는 안 입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생할 수 있으니까. 작은 데이터 센터 특징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가 나는 안전하게 독자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작은 회사 것만 직접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니들은 관리만 해주고 우리는 필요만 쓰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시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데이터 센터들조차도요. 이 우주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로 좀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면 본인들도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는 비용 절감의 니즈가 있을 테니 그렇죠. 그런 회사들마저도 이런 데를 이용하게 돼버리면 정말 우리나라의 정부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디 외국의 데이터 센터를 의존하지 않고 이건 내부에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는 테마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예 자체적인 생태계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 소버리니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데이터 주권을 위해서 실제로 지상에 우리 소유의 데이터 센터는 상당한 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이 문제될 때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해했습니다. 안전을 하겠어요. 우주 데이터 센터가 나름대로 이제 각광받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 하더라도 지상의 데이터 센터가 다 없어지는 그런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 우주 데이터 센터 스페이스 X를 비롯해서 현재 관련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 교수님은 어디를 꼽으세요 또? 지금 뭐 당장 가장 빠른 건 스페이스 X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X는 지금 10,000개 이상의 위성을 올리면서 서로 지금 현재는 위성끼리 레이저로 통신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렴하게 만드는 데서부터 컴퓨터도 또 뭐 일론 머스크는 컴퓨터가 원래 자기 전공이었어요.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지금 멤피스에 데이터 센터 만들 때는 자기가 가지고 옷 벗고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작업 지휘했습니다. 뭐 그 정도니까 제일 무섭죠. 근데 또 뭐 그게 다 세상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취미가 아니라 관심이 많으면 여러 개 하다가 또 뭐 지금 또 AI도 따라가야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많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그 로봇 택시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는 로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두 개가 어마어마한 그 작업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뭐 엄청난 피지컬 AI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런 관점 때문에 뭐
확 달려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기에는 조만간엔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 근데 그 수많은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출시되면 거기에서 필요한 데이터 처리를 또 서포트하기 위해서 본인이 우주 데이터 센터에 더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둘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미래는 수순에 둘 수 있고 따라서. 만약에 두면 지상에 데이터를 내리는 데는 일론 머스크만큼 편한 게 없죠. 그렇군요. 이미 데이터 망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0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지금 지구 궤도를 덮고 그렇죠. 있어요. 예. 물론 뭐 한 2,000개는 이미 떨어져서 한 8,000여 개지만 예. 8,000여 개가 자기들끼리 망이 완전히 연결됐어요. 지상망 네. 없어도 됩니다. 지금. 예. 예. 지상으로 직접 뿌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위험할 수도 있죠. 예. 그다음에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블루 오리진, 그다음에 로켓랩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여기는 어떠세요? 저는 블루 오리진은 상당히 큰 경쟁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블루 오리진은 내년 7월까지 예. 지금 올리려는 2,700 몇 개 위성 중에 반을 올려야 됩니다. FCC에서 전파 얻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예. 전파 허가를 얻을 때 그때까지 반 이상을 안 올리면 너는 아웃. 근데 베조스는 뭐 로비력이 좋아서 저는 연기는 할 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베조스도 빨리 뛰어들 수는 없다. 그런데 베조스는 게다가 베조스는 이미 그냥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의 30% 이상을 쥐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국가의 경쟁력이 얼마나 원활한 데이터 처리 역량을 뒷받침해 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하나의 역량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심을 둬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더 큰 틀에서 뭐 전체적인 우주 관점에서 저는 우주 기술이 이제 일론 머스크를 시작으로 해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네. 우주 기술이 파괴적 혁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만약에 5차 산업혁명이 온다면 저는 우주 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많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주목할 만한 회사, 뭐 우리 교수님 회사 말고는 없습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지금 하려는 회사는 아마 칸텍이라고 저기 AP 위성 네. 이런 회사가 일단 얘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그 발사체 하는 회사도 뭐 기본적으로 사실 발사체는 매출이 몇 푼 되질 않습니다. 제가 몇 푼이라는 게 뭐 큰 금액이긴 네네네. 하지만 결국은 인공위성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뭐 10분의 1, 100분의 1 되고 앞으로는 더 적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발사체 자체도 우리가 보기엔 크지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발사체 회사들이 로켓랩이라든지 예. 이런 데도 다 위성 쪽을 손을 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노폴리스인가요? 네. 우리 그 발사체 회사도 실 내부에 들어가면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고 로켓랩도 마찬가지예요. 예. 로켓랩도 지금 현재 저렴하게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지만 예. 발사 하나 하면 3배 돈이 더 듭니다.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자가 나죠. 그렇군요. 그래서 좀 큰 발사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네. 작은 발사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지금 얘들이 지금 현재 적자를 메꾸는 것은 위성이나 우주선 기술 개발해 가지고 메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주 산업을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네요.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승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